네, 안녕하세요. 우크라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려서 그러니까 크리미아랑 돈바스 지역까지 다 토해낼 그런 상황까지 가야 끝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정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푸틴이 아마 자리에서 보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서방 쪽을 향해서 표류해 올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정치 변혁이 일어난다면 서방을 향해서 표류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서로 중국을 향해서 가서 러중 동맹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러 동맹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그걸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동상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또 미국이 이끄는 서방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러시아 침몰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두기인데요. 제가 이제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한 7가지 정도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너 가지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년 말에, 21년 말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국이 정보를 정리를 하고 그걸 우방에다 알렸는데 우방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미군 혹은 나토군은 발을 들이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전장은 우크라 국경 안으로 국한한다.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를 패퇴시키는 것까지이지 러시아 안으로 침공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제한적 점진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대충 미국 쪽 언론에 거론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게 공개됐었죠. 최근입니다. 한 며칠 전에요. 한 보름이나 됐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 거는 제가 그 이후에 미국의 실제 행보를 보고 추론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시급하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공동 작업을 해서 그 스페이스 X의 위성통신 안테나들을 우크라이나에 한 10만 개 이상 공급을 했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스페이스 X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한 10,000개 가까운 4,000개인가 10,000개 그 정도 수준이에요. 5,000개에서 10,000개 수준의 위성 중에 일부를 위치를 이동시킨 걸로 압니다. 혹은 우크라를 커버할 수 있도록 신규 위성을 띄운 걸로 압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러시아의 해킹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위성 통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요. 나중에 공급된 그 위성 통신용 접시 안테나,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에서 하는 거. 그 접시 안테나는 나중에는 이제 전원에 꼽질 않고 자동차 12V 배터리에 연결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을 바꾼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러시아에 일사불란한 경제 제재를 가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국적 기업 1,000여 개가 러시아에서 그냥 발을 빼서 거기서 고용하는 직접적 고용자만 한 5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 후방을 때리지 않고, 즉 러시아 본토 안에 있는 선을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물리칠 수 있겠냐. 중심 타격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딥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군사학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심 타격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만 팬다. 이게 원칙이니까 결국 중심 타격은 못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효과를 보니까 결론은
아이 경제 제재 자체가 종심 타격이네. 이게 상대방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에 대한 딥 스트라이크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심 타격은 경제 제재 혹은 경제 제재가 종심 타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러시아와 중국을 한 쌍으로 묶어서 자유진영 전체의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컴페티터 뭐 이런 용어를 썼지만 어드버서리라는 용어는 안 썼던 걸로 알아요. 거기서. 그러나 중국을 같이 언급을 해서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영국의 그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중국을 acute threat라고 부릅니다. 주요 후보가 acute threat. 근데 acute threat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뜻인데요. 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용어를 영국이 누구에 대해서 사용했냐? 최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한 쌍의 바퀴벌레로 취급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전략이 펼쳐지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략이 펼쳐지고 있죠. 따라서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왔냐.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언론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러시아 저게 가스나 석유를 팔아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룰루랄라 하고 있다. 루블화 안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러시아 정부 발표, 특히 러시아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3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그 예일대, 경영대 교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7월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 지금 완전히 뼈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군사적으로는 케르손 지역의 대반격이 어저경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전차라든지 그런 그 중화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반격이 얼마나 빨리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드네프르강 그러니까 북서쪽 드네프르강이 흐르고 케르손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죠. 그 케르손 위에 있는 지역도 러시아군이 지금 있는데 거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케르손 지역을 남동쪽으로는 강으로 막고 딱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반격이 볼만할 겁니다. 한 달 정도 계속될 건데요. 결국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크리미아 반도 그리고 크리미아 반도와 그 저기 마리오폴이라든지 그러니까 남동쪽 해안에 의해서 둘러싸여지는 아조프해, 그 다음에 그 남부 해안, 돈바스 여기 모두를 되찾을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 연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가 백기들지 않으면. 러시아 백기들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러시아가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하자 하고 다 발 뺄 때까지 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경제가 급속 침몰 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옵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 LNG 액화가스를 만드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팔 수밖에 없죠. 액화를 못하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의 설비를 보면 80%가 넘게 유럽향이고요. 아주 작은 부분 10몇 프로만 그게 시베리아에서 아무르 쪽으로 가는 그런 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투자한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는 라인이라고요. 그러면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는 팔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요. 80% 중에 지금 뭐 한 30%도 가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가스값이 올랐다 그러더라도 가스 수출 전체가 급감을 했죠. 수출액이. 저거는 뭐에서도 드러나냐면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가스프롬 같은 러시아 가스 석유 관련 국영회사들 혹은 대회사들의 주가가 50%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저 주저앉은 것도 만약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허락했었다라면 50%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뭐 10분의 1 가격 혹은 10분의 2 가격, 5분의 1 가격까지 주저앉았을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외국인의 주식 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주식 가격이 증명하듯이 가스 수출이 급감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수출은 가스에 비해서 러시아의 전체 비즈니스에서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이 석유는 유럽 쪽으로 갈 때는 뭐 2일에서 7일밖에 안 걸리는데 저게 인도나 중국으로 갈 때는 35일 이렇게 걸려요, 석유가. 그래서 석유 가격이 브렌트 원유가랑 원래 러시아 우랄 원유가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지금은 브렌트 원유가 대비 마이너스 3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팔아도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석유는 또 팔려고 들면은 탱커, 그러니까 원유를 선적할 배도 구하기 힘들고 그 탱커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석유를 나르는데 그 보험사들도 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탱커 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개가 넘는 내노라한 다국적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철수를 했죠. 심지어는 러시아 지금 민항기 항공 라인이 거의 올스톱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에어버스 같은 비행기들이 태반인데 그 비행기들의 보행이나 그 비행기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러시아 국내 국제 항공 라인도 전부 이제 스톱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로 다국적 회사들이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500만이 일으키는 또 고용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실제 실업률은 35에서 40%에 이른다. 인플레 굉장히 심하다는 거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유튜브 찾다 보면 나옵니다. 영어로 돼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고갈되죠. 원래 한 6천억 달러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천억 달러는 이미 동결됐고 전쟁 나자마자 나머지 3천억 달러 정도의 그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벌써 한 뭐 꽤 썼죠.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 소모 속도로 보면 길게 봐주면은 15개월, 짧게 봐주면 10개월이면은 달러가 소진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 이제 8월이니까 8, 9, 10, 11, 12, 1, 2, 3, 4, 5. 내년 5월쯤 되면 이제 달러가 깐딱깐딱 하거나 아예 없거나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100만 장자들, 우리 이제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한 5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000명이 지금 탈출을 했고요, 이미. 올해 탈출자가 러시아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그 50만 중에 100만 장자가 15,000명 되는데 100만 장자 전체 비율로 보면 3분의 1, 4분의 1쯤에 빠져나온 거고요. 또한 전문 인력이 저 50만 명 중에 2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경제가 급속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군사도 이제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러시아가 개망신하면서 손을 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러 동맹이냐,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선택할 길은 둘입니다. 중러 동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친서방이냐, 어디로 표류해 갈 거냐. 저는 표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확실하고 화끈한 그런 주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형세에 밀려서 막 가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 저거는 친서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랑 붙어봐야 중국이 러시아를 못 먹여 살립니다. 중국이랑 붙어봐야 지금 스톱되어 있는 비행기 못 돌리고요. 지금 스톱되어 있는 공장 못 돌립니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 가스관, 거기 다 서방제 부품 썼고 서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서방제 소프트웨어예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스톱되거든요. 가스관, 그 다음에 석유 시추 시설, 그 다음에 그 석유 뽑아 올리는 시설, 석유 채취 시설, 그 환적 시설, 이런 것들. 이 전체가 다 서방제 물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거를 다 개비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서방이랑 붙질 않으면은 러시아가 중러 동맹 맺어가지고 중국이랑 꽉 붙었다? 그런다고 못 살아납니다. 또 중국이 그 정도 러시아 물건을 다 사줄 수도 없고 그 힘도 없고, 그래서 저건 친서방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안 올라고 하겠죠. 뻗달라 그러겠죠. 감정화돼 있고. 그러나 친서방으로 결국 먹고 살려면 그쪽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그 푸틴은 이 경우에 10중 8구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중로동맹을 맺고 미국 서방에 앞으로 계속 대립한다. 그러면 이제 갈라파고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석기시대 갈라파고스로 가는 거고요. 친서방 자유화를 향해서 표류해 오면은 먹고 살 길이 생기죠. 그 징조는 러시아가 지금 제일 얄미운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지만 동유럽과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발틱 3국이 급속하게 무장을 할 수 없다라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개피를 보고 나서라도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거기 위협하면 되니까. 그런데 동유럽과 발틱 3국과 우크라이나와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급속 무장한다. 그러면 이번 전쟁에서 개피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수가 안 나와요. 유럽을 향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함부로 못 대하죠. 그거는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주 단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걸 못 준비했습니다. 바다에서 떠서 LNG를 뽑아 올려 가지고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액화 LNG까지 만들어서 LNG 운반선이 오면 거기다 실어주는 그 시설, 그걸 FLNG라고 표현을 합니다. FLNG. 이게 전 세계에 4척밖에 없는데 넷 다 대한민국이 지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러시아가 살아나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이 북극해라는 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이쪽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알래스카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의외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왜 그러냐면 그린란드가 덴마크 겁니다. 덴마크.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아이슬란드가 끼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말하자면은 그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인데 러시아 쪽에서 대륙붕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심지어 그거 가지고 북극 원점도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륙붕 나가다가 푹 꺼지면 그건 원래는 대륙붕 푹 꺼진 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얕은 바다로 나가고 이러니까 그 얕은 바다 두 번 푹 꺼진 다음에 있는 얕은 바다도 자기 거라 그래서 그게 지금 국제적으로 좀 분쟁이 심해요. 북극해에 대해서. 근데 북극해 그 대륙붕 안에도 천연자원이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가스 누가 채취할 거냐, 그죠? 뭘 채취할 거냐? FLNG로 띄워야 됩니다. 이 배가요. 제가 이제 우리가 맘만 먹으면 무슨 배든지 다 만든다. 항공모함도 만들고 다 만든다. 단지 항공모함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만 중국으로부터 1600km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중국과 대립을 했을 때 항공모함은 한반도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중국을 향한 물건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근데 우린 중국과 승분해야 돼요. 그 항공모함 뭐하러 만드냐 이거지. 그 돈이면 그게 함재기나 기타 등등 하면 최소한 30-40조 이상 움직이는 돈인데 그거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꼴랑 그거 몇천억 못 밀어줘가지고 지금 공격 헬기, 우리 지금 헬기 노하우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그 전송체계라 그러죠. 변속기, 엔진과 로타 도는 거, 로타 마스터를 연결하는 그 기아 박스들. 이것만 이제 국산하면 항공모함에, 헬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100% 장악하는 거예요. 무슨 헬기든지 다 만들어요. 이제 그 직전까지 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정부가 5천억이나 1조만 딱 투자해주면은 뭐 아파치를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디파이언트를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이제. 헬기를 마스터했다고요. 그 꼴랑 한 1조 투자해주면 개발금 끝나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미사일이요? 지금 현존하는 유격 미사일 중에 제일 좋은 게 SM-3 아닙니까? 미쓰비시하고 레이시온이 합작해서 한 거. 제가 생각하면 우리 한 1조 정도 투자하면 SM-3 넘는 미사일 개발한다. LSM이 이미 그 근처까지 갔는데 SM-3는 물론 LSM보다 올라가는 거리가 뭐 한 5배, 6배 될 거예요. 그 1000km 이상 올라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로켓 모터 기술을 이미 장악을 했다. 로켓 모터라는 게 뭐냐면은 성격이 다른 그 로켓 연료들을 얇은 경막으로 구분지어 가지고 둬서 이 로켓이 추진돼서 날아가는 과정에서 구간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로켓 연료가 그 연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걸 이제 다중 펄스 로켓 모터라 그러죠. 그러니까 멀티플 펄스, 그러니까 퍼스트 로켓 모터, 아마 PRM인가 그렇게 불러요. 우리 그런 것까지 다 갔거든요. 그 하이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얇은 경막으로 열을 견뎌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다 탔을 때 이제 그 다음번 단계가 폭발하면서 타기 시작하면서 그 경막이 또 아주 그 깔끔하게 연소되든지 찢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그게 또 잘못 뭉쳐갖고 그 노즐을 막아버리면 또 큰일 나니까. 이제 그런 기술을 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문재인이가 그걸 다 안 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면은 세계 최강의 미사일 기술이에요. 로켓 미사일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투자하면은 토마호크를 간다든지 우리 뭐 이러는 그 순항 제트 엔진 몇 천억만 투자해 주면은 세계 최강의 순항 제트 엔진 만들어요. 그 아음속으로 날아가는 거. 그 일회용짜리. 그거는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 작고 연료를 적절히 쓰면서 좋게 가면서 너무 내구성 높지 않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일회용 쓰고 터져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우리 할 일 꽉 찼는데 거기에 왜 3, 40조 써서 낭비시키고 뿐만 아니라 송장 치료에 젊은 우리 군인들 거기 이제 사람이 3,000명, 4,000명 타는데 항모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니다 저건 중국이랑 지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항모 얘기만 나오면 열받아서 그래야지. 간첩 같은 놈들 이러고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러시아의 표류 방향이 둘인데요. 하나는 중러 동맹을 맺고 미국 서방에 대립하는 갈라파고스로 갈래? 아니면 친서방 자유화를 향해서 표류에 올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먹고 살 길은 친서방 자유화인데다가 중국과 동맹을 맺는다고 중국이 먹여 살릴 만한 그런 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친서방 자유화를 향해서 오게 되고 한국도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아까 FLNG 같은 그런 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거 뽑아서 그냥 액화하면 되지 않아? 그게 아닙니다. 이게 뽑아서 이거 압축해가지고 액화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그거를 또 음료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출되는 하수를 또 담수화해서 중수죠. 중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먹는 물 말고 생활용수나 혹은 뭐 기계에 쓸 수 있는 물로 또 바꿔서 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돼야 돼요. 바깥으로 결국 뭐가 배출돼야 되냐. 계속 정수에서 나오는 것들의 그 슬러지라 그러죠. 하수 온이를 꽉 눌러가지고 만든 케이크만 나와요. 바깥으로. 심지어는 LNG를 액화할 때 LNG를 처리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거기 LNG에 섞여져 있는 크루드 오일이 튀어나와요. 그건 오케이 분리. 그 다음에 LNG를 액화를 시키면요. 여기서 이제 찔찔찔찔찔 물이 나오는데 그 물에 여러 가지 그 기름 성분이랑 이렇게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짙은 그러니까 된장 풀어놓은 것 같은 된장을 약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물이 나와요. 이건 뭐 크루드 오일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또 그 안에서 정수를 해야 돼요. 정수를 하면 얘가 맑은 공업용수가 돼요. 발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발전할 때 전기터빈 돌아가야 되니까 물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기터빈 돌리고 나서 또 응축해서 한 바퀴씩 돌지만 그래도 물을 보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안에서 생태계처럼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 모든 게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수 처리까지. 그 다음에 음료수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항모 일도 아니라니까요. 항모보다 더 복잡해요, 이게 사실은. 이거 전 세계에 4척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2011년에 처음 배가 떴는데 쉘사가 발주해서 띄운 배예요. 지금도 쉘사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소개가 돼 있는데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는 걸 얘기를 안 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노하우라고. 근데 이제 다 알아.
그 4척 다 한국이 지었다고요. 마지막에 코랄수 모잠비크에 보낸 거 작년 말에. 그 지금 가동 시작했죠. 몇 달 전부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극해 그 대륙붕에다가 저런 걸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쇠빙 LNG 운반선도 중요하지만 그 자기들 대륙붕 개발할 때 가스전 나오고 뭐 나오면 저걸 띄워야 된다고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해상 시추 그 탑하고는 달라요. 해상 시추 탑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시추공에서 뽑아 올려요. 뽑아 올려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조금 그게 뭐 SOP인가 뭐 FOPS인가 라는 조그만 배가 있어요. 좀 규모가 작은 게. 걔로 보내. 그럼 걔가 원유하고 LNG로 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LNG는 다시 파이프를 통해서 육상으로 보내요. 그럼 육상에 액화 시설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육상으로 LNG 액화 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해상 시설이. 예전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연결 못하는 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연결 못하는 건. LNG 액화 시설까지 해서 완전히 자급자족적으로 돌아가는 에코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 위에다가 그 복잡한 시스템을 상하수 처리까지 전부 발전 뭐 기타 등등 몽창 다 자기 안에서 완결적으로 끝나는 거. 그걸 만든다고 우리가.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을 구박을 못하는 거예요. 얄미워 죽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카드를 한국에 망쳐버렸다니까요. 동유럽을 협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쟁이 끝나도 뭔가 좀 갖다 비워볼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개망신하더라도 동유럽 협박 카드를 한국이 막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러시아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오늘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